아까 그 야수님이 그 이야기 했는데 김무성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돈벌이 하려는 썩은 놈들. 구구 유튜브와 전쟁을 선포한다. 난 이렇게 정신 차리는 미통당 의원들이 무섭습니다. 왜 정신 차렸다고 생각해요? 아니 일단 사실은 이 극우 유튜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채널들 몇 개 있잖아요. 네. 그게 지난 정권에서는 당대표를 포함해서 나경원 등등이 그 프로에 직접 나갔었다고. 신의 한숨. 그러면서 사실 그 채널을 더 키워준 면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63빌딩 같은 데서 큰 어떤 뭐 행사를 하는데 그 채널의 행사에 굳이 제1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거기를 갔다는 게 힘을 실어주는 거. 거의 공식 채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옳은 소리? 아 바른 소리 아니고? 바른 소리였어? 마- 헷갈려 이제. 바른 바른 소리 소리는 같은데? 진정화. 진정화가 바른 소리고 예. 옳은 소리 이상한데? 네, 옳은 소리가 그쪽이에요. 오른쪽 할 때 옳은 소리하고 네, 또 이 김성애 보좌관. 김성희 보좌관은 옳은 네. 옳다 할 때 옳은 네. 그렇지. 어쨌건 지금 그런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유튜버들 다수가 친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이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4년 내내 계속 갖고 갔다고. 4년은 아니겠구나. 3년 내내 갖고 갔다고. 그러니까 얘들 유튜버 입장에서 보면은 유승민이나 김무성 까는 재미로 돈 벌었던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 보수 유튜버 대부분이 그 친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태극기 어르신들을 주요 타겟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구성하고 컨텐츠를 기획해가지고 그분들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 보수 유튜버들 대부분이 친박인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는 친박을 빨아먹는 거죠. 친박을 빨아먹는 뭐라고 김무성 씨가 뭐라 그랬죠? 돈벌이 하려는 사람들. 썩은 놈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참았는데 앞으로 싸우려 그래. 나쁜 놈들이야. 이거 보도해도 돼요? 보도해.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 싸우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친박만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두 개 채널은 친박 입장이 아닌 보수 재건 입장에서 방송했던 채널도 있긴 해요. 한두 개는. 근데 되게 다수는 자극적이어야 되잖아. 박근혜가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애들의 배신으로 탄핵됐고 그래서 보수가 몰락했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모든 걸 집행하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래통합당이 거듭나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처음 포지션이 뭐였어요? 사실 황교안은 박근혜한테는 배신자였다고. 기억들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배신자인 사람을 미래통합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넣어놓고 나니까 이 김진태 이놈이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전당대회에서 현장에 가면 김진태가 당대표거든. 근데 그 사람은 친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자체가 여기서 포지셔닝을 잘했어야 된다고. 오세훈하고 최소 오세훈하고 그 김진태 사이의 정도는 포지셔닝 해야 되는데 김진태를 닮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친박의 시선을 벗어나지를 못했어. 그 과정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 쇄신이 될 턱이 있습니까? 결국은 나경원도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고 친박의 양자 양녀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다 보니까 친박의 눈치를 보다가 뭔가 쇄신 좀 하려고 그러면 신의 한 수에서 때려버려. 예를 들어서 5.18 관련 막말한 정치인들 징계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당보다 위에 있는 그런 보수 채널들이 때려버려. 그 눈치 보다가 인기 떨어질까봐 쇄신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마지막에 차명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차명진도 왜 그 사단이 났냐면 차명진이 애초에 공천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선도 시키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보수 유튜브 같은 데서 차명진은 투사인데 왜 안 시키냐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차명진 같은 사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김무성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어떤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보수 유튜버를 비판하는 거는 그런 일은 절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다 계획이 있고 계산이 된 발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을 했냐 생각해 보면 원래 김무성의 계획대로면 영도구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불출마 대신에 광주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거기에서 화려하게 낙선을 한 다음에 그 낙선한 그 기반을 가지고 자기 정치의 채널을 다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와해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자기의 입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미래통합당 지도부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 보수에 대해서 다른 관점과 또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모든 의원들이 조심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를 정면으로 비판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나는 미래통합당 저것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보수 정치를 할 사람이니까 나를 지켜봐라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김무성도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 지형상 전통적인 언론들 가지고는 확산이 안 되거든. 메시지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보수 유튜버를 때려야 되는데,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 잡기 전에 때리고 나서 극적으로 화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포석을 먼저 잡아가는 거죠. 사실 지금 김무성이 빈정상한 데에는 그 한숨 그 채널에서 김무성과 유승민을 때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때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빈정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김무성이 지금에 와서 자기 채널을 키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로 먹고 싶은데 이게 급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아까 이게 자리를, 유튜브 채널이라는 명분을. 게 아무나 운영하는 건 사실 솔직히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거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공이 들어가는 거죠. 전담 비서가 있어야 되고요. 본인도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봐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소위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구독자는 남아있지만 선거가 완전 폭망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열기가 빠지죠. 조회수를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지금 오늘이 총선이 있었던 지 딱 4주째 되는 날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금방 빨리 갔다고. 이 상황에서 지금 소위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우리 쪽도 한번 짧게 한번 언급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한번 그 선거전 과정에서 한마디 좀 언짢은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거.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채널은 채널로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특정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지지하시는 분들이 줄을 세우려고 해요. 왜? 우리 쪽을 지지 안 해줘. 그렇게 줄이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치고 볶는 가운데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선거 있을 때마다 분열의 씨앗으로 남는다고. 그러니까 뭐 양다리 걸쳤네 뭐 하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 채널 민주 개혁 진보 채널로서 가치가 있으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다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친박으로서 줄을 서 가지고 김무성을 때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화해가 되고 용서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 선거의 밑바탕에는 배신자를 처단하겠다는 목표의 극우 유튜버들이 사실은 그쪽의 선거를 망쳐버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채널로서 온전하게 존재를 하려면 진영 방송으로서는 색깔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방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같은 진영 내에서는 뭔가 이렇게 화합의 시너지를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이 하고 싶은 게 줄 세우기. 그래서 아무도 줄을 안 서고 있으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원 친분이 아니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한숨 그 채널에 한마디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파워가 더 크고 잘못 찝히면은 자기도 까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손을 못 댔던 것을 사실 김무성이 해준 면이 있는 거죠. 줄 세우기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하면은 이런 거예요. 특정 정치인의 줄 서가지고 방송을 했던 놈들이 새날이 이재명에 줄 섰다고 공격을 하는 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린 이재명에 줄 선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줄을 서 있지 굳이 섰다면. 이낙연한테도 서고 다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까먹으실까봐. 대선 때까지 이낙연의 장점은 이재명의 장점은 박원순의 장점은 김경수의 장점은 김부겸의 장점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주로 이야기하고 경선이 끝났을 때 나오는 최종 후보를 열심히 밀어서 대선을 이기겠다는 이 목표야. 우리는 원대한 목표라고. 근데 특정
정치인한테 줄 섰던 일부 애들이 수년 전부터 그랬어요. 새날은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찐묻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프레임에 바틀어가지고 왜곡시키는 거 있잖아. 나 이재명 지사 나왔을 때 이야기를 정확히 했잖아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따가 다시 그 이야기 비슷한 게 나올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누구한테 줄을 서려고 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배타적이고 그게 또 분란의 씨앗이 되고 뭔가 결함이 발현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 사람 출당시키라고 하고 이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최소한 내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뭔가 정권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송이면 특정인한테 줄 서면 안 됩니다. 그게 분란의 씨앗이 된다고. 저는 그 생각 맞고요. 자, 어쨌건 김무성이 지금 형제복지원권에 대해서 주선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그 국회에서 농성까지도 풀었는데 미래통합당이 딴소리 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 새끼들은 진짜. 끝까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예,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언제나 배신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 5분 사이에.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이 고공농성을 풀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일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4.3에서 미적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할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떤. 근데 그 농성을 푼 건 저는 솔직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예, 공공농성을 푼 거는 잘한 일이고 어쨌든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가 지금 채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도 말을 바꿨거든요. 잘 몰랐어. 네, 그러니까 김무성 스타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 하나도 없다고. 예. 내가 했던 말이 그거야 또. 형제복지원 해결해주면 다른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 다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돼야. 그 논리가 19대 20대로 왔다고. 그냥 미친 것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거는 돈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4.3도 그렇고 형제복지원도 그렇고 국가가 잘못을 했으면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처에 대해서 배보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형제복지원을 보상을 해주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참, 아까 제주 4.3 이야기랑 좀 비슷하게 될 것처럼 다 됐지만 돈 또 기재부 그 예산하고 똑같은 그런 예. 거잖아요. 좀 이건 너무한다 싶다. 이게 원래 본회의에서 처리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상금 문제를 이제 돈으로 자꾸 이렇게 환산하는 기재부 논리가 얼마나 악랄한 거냐면 그러니까 그 보상금을 규정하는 또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나 행정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 그 보상금 규모가 그러니까 그 판례로 어느 정도 규모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금액을 중심으로 보상 규모를 책정하고 그 피해자 숫자를 계산해서 곱하다 보니까 4.3은 1조 8천억이 되는 것이고 형제복지원은 또 뭐 몇천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건 돈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앞으로 그러면 그 정도로 피해 보상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의 일부를 글자 그대로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을 잡아가야 되는 거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무성도 나쁜 놈이지만 이 기재부가 사고방식을 돈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해결이 돼야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권 교체 후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기재부가 맡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기재부나 지금 현재 김무성이나 미래통합당 쪽도 마찬가지라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비겁한 변명인데 지난 합의 당시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지 못했다. 아니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개정안 세부 내용을 못 본 거 이것도 안 보면 뭐 한다는 건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설사 그게 발견돼서 몰랐다 치더라도 그래도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데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인가? 뭐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나 몰랐어. 그렇게 돈 내산 많이 드는 일이었어?
라고 본인이 뒤집는 게 정치인이에요? 아, 진짜 이건 무식하고 부끄러운 짓이에요. 정치의 본질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문제가 이게 문제라서 못합니다. 이거는 정치인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에라이씨. 그러니까 니들이 망하는 거야. 여기까지.